안녕하세요. 저는 윌로특허 법률사무소 부대표 변리사 한승준이라고 합니다. 전 윌로특허 법률사무소에서 변리사 업무를 하면서 변리사 시험 학원에서 특허법 강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변리사 업무를 하다 보면은 사실 고객을 많이 만나죠. 고객을 만나고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로 그분들의 기술이나 사업이나 이런 영업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주로 듣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건마다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지 이런 말씀을 주로 많이 드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많이 아쉬움이 남는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강사다 보니까 이 특허제도라는 게 도대체 왜 존재하고 그 중에서 변리사라는 직업은 그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직업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길게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됐고 가장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이 특허제도라는 것이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변리사라는 직업을 사실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특허제도라는 게 왜 존재하는지부터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살다 보면은 한 번쯤 이제 민법 공부를 잠깐 조금씩이라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민법이라는 이 법은 이런 거예요. 여러 개인, 뭐 사인이 있을 때 사인 간의 어떤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민법이거든요. 그 형법은 어떨까요? 형법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에 그런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형법 그리고 형사소송법인 거잖아요.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민사소송법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냐면 그럼 특허는 도대체 왜 이 법이라는 게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변리사 시험 학원에서 특허법을 강의할 때도 항상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직업이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해하기가 되게 쉬운데 예를 들어서 의사라는 직업은 왜 존재할까요? 의사라는 직업은 사람이 살다 보면은 막 아프단 말이에요. 막 병에 걸리고, 그래서 그 병을 치료하고 더 오래 살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직업이 의사인 거잖아요. 아픈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변호사는 어떨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니까 그 분쟁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변호사라는 직업이 생겨났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드는 생각이 그럼 변리사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직업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상상력이라는 게 존재하고 창의력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무형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독점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변리사라는 직업이 그걸 이제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내용으로 잠깐 돌아가서 조금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은 그래서 민법은 아까 사인 간의 어떤 계약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계약 문제를 뭔가 규율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존재하는 게 민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특허는 왜 존재하냐? 이걸 이제 특허 제도라는 걸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특허 제도라는 거는 어떤 사인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사인과 다른 한쪽에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과 국가 사이의 계약, 이게 특허 제도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뛰어난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술에 대해서 개발을 하면은 뭐가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그 나라가 발전을 하겠죠. 그런데 그냥 나라가 그냥 발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기술이 개발이 됐는데 국가가 그것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 남들이 그걸 다 베껴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사람의 발명하고자 하는 욕구, 즉 발명 의욕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것을 국가가 앞장서서 보호를 해주고 대신에 일정 기간, 그걸 이제 법에서는 20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보호를 해주고 그 기간이 종료됐을 때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산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국가의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이 특허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술에 대해서 보호를 해줄 수는 없다 보니까 뭐 신규성이라든지 진보성이라든지 이런 엄격한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 발명에 대해서만 특허 제도로서 보호를 해주고 또 기술 발전이 이루어져야 결국에 국가가 발전을 하잖아요. 국가가 발전을 하려면 그 기술의 내용이 확산이 돼서 누구든지 그 기술의 내용을 확인하고 연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허에서는 출원 공개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특허의 내용이 일정 시간이 출원한 때부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누구든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산업 발달
즉 일반 공중이 그거를 잘 확인할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기술 발전이 더 촉진될 수 있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산업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특허 제도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특허 제도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럼 도대체 여기서 변리사가 무엇을 하는지가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저만 궁금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변리사 시험을 공부하고 나서 변리사 시험에 처음 공부를 제가 특허법을 처음 공부했었던 게 2016년 말이었어요. 2016년 말. 2016년 말에 특허법을 처음 공부할 때만 해도 이 국면들에서 변리사가 도대체 어디서 등장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많이 부족해서 변리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변리사는 두 군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특허나 상표 이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형의 자산을 문서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특허나 상표 디자인 같은 이런 무형의 기술적 사상 같은 지식재산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효력, 즉 지식재산권의 효력은 그 나라 전역에서 미치게 됩니다. 국가 전체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 전체에 그 효력이 미쳐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완성한 기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그거에 대해서 독점적인 효력을 줄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제가 어떤 뇌피셜로 어떤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그게 전혀 객관적으로 표현될 수 없다면 이 나라가 무슨 꼴이 되겠어요. 막장으로 치닫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상이 있을 때 그걸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누가 봐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 그것을 법에선 특허 명세서라고 부르는데 그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는 업무가 변리사의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면에서는 그 특허 명세서를 통해서 어떤 권리가 발생을 했을 때 그 권리에 기초한 분쟁이 터졌을 때 특허 명세서를 의뢰인을 위해서 잘 해석해 줌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두 번째로 변리사가 하는 가장 큰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변리사 시험 학원 강의를 할 때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의사나 변호사 같은 직업은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와 관련이 되어 있는 직업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뭔가를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해요. 왜냐면 돈이 없어요. 그럼 그 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잖아요. 내지는 제가 어디가 아파요. 그럼 그 아픈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의사잖아요. 그렇게 직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변리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변리사는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직업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산업 발달을 위해서 국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직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이 정책적 목적 하에 발생한 직업이 변리사이고 그 목적 하에 존재하는 제도가 특허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이 정책 변화에 따라서 법 개정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기술 분야나 어떤 제도 목적에 따라서 법 규정이 유연하게 해석되는 측면도 많이 존재하고요. 크게는 변리사가 어떤 직업이고 이 특허 제도가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허는 20년 동안 독점할 수 있는 권리예요. 하지만 그냥 독점권만 주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독점할 수 있냐면 그 내용을 공개해야 독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기업 대표라면은 무엇을 고민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이걸 독점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얻게 되는 이익, 그리고 이 기술이 공중에게 공개되었을 때,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을 때 우리 회사가 잃게 되는 이익, 즉 어떤 손해가 있는지 두 개를 비교 형량을 해서 독점권을 가져가서 더 편익이 큰 쟁점에 대해서는 특허권으로 권리를 보호를 해주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영업비밀로 보호를 하는 등 이런 방식으로 어떠한 기업의 솔루션을 많이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실무에서는 주로 기계 분야 그리고 로봇 분야, AI 분야에서 많은 기업을 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특징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AI 모델이라고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AI 모델에 인풋 데이터를 무엇을 넣고 출력 데이터를 무엇을 뽑아내겠다라는 것 자체는 특허로 보호하는 게 더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AI 모델이 있을 때 그 AI 모델 안에서 AI 모델은 사실 대부분의 일반적인 모델들은 요즘은 다 일반적인 모델들을 다 가져다가 써요. 모델 설계부터 자체적으로 다 하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델이 잘 동작하기 위해서는 그 모델의 어떤 개수라든지 이런 파인 튜닝하는 과정, 거기서 어떤 상수나 수식 같은 거를 계속해서 조절해가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값들은 일반적으로는 영업비밀로 보호를 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있을 때 그 기술 중에서 어떠한 것들은 특허 제도로서 보호를 하고 어떠한 것들은 영업비밀로서 보호를 하고 이런 것들을 잘 취사 선택해야 잘 이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번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그러면은 제가 많이 대리하고 있는 AI 기업들은 어떻게 어디까지는 특허로 보호를 하고 어디서부터는 영업비밀로 보호를 하는지 그리고 AI 기술은 특허로 어떻게 보호를 하는 게 가장 적절할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